오빠, 어머님 이제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게. 솔직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편하게 살자. 근데 어머님이 언제든 찾아오고 계속 간섭하면 힘들어.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대할 순 없잖아. 그럼 차라리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집도 어머님 명의인데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때부턴 덜 신경 써도 되잖아. 명예 변경? 응, 그냥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머님도 흔쾌히 해주시겠지. 근데 그걸 쉽게 해주실까? 걱정 마, 전에 계약할 때 백지 위임장 받아놨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해야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와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머님 아직도 오빠라고 하면 꿈뻑하시잖아.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움받자고. 어차피 현금 없으시면 집 명이라도 돌려주시겠지. 그럼 그걸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까지 일궈온 사업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냐. 글쎄다, 엄마가 쉽게 바꿔주실까?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진짜 생각해봐. 우리가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72세 혜순 씨는 부지런한 손길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하루도 쉴 틈이 없었고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논밭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농사일로 손은 거칠어졌지만 아들만큼은 부드럽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나 공대 가고 싶어요. 재훈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공대? 네, 컴퓨터 공학과요. 성적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혜순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공대라면 등록금이 비쌀 것이 뻔했습니다. 재작년 이웃마을 김 씨도 막내 아들 대학 보내면서 학비 때문에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농사일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자식의 꿈을 위해 걱정을 감추고 아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밤이 되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등록금은 1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림을 빠듯하게 해왔기에 머리를 잘 굴리면 방법이 생각날 것도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며칠 밤을 지새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혜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로 말이죠. 농사일은 더 고되게 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혜순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괜찮아, 지수야. 재훈이만 잘 되면 나는 힘들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으로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 모습에 혜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혜순 씨는 새벽까지 농사일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라도 나려 하면 부업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았습니다. 그런 혜순 씨의 노고를 알았는지 아들 재훈 씨는 자신도 돈을 벌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혜순 씨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기에 아들 재훈 씨만은 힘들지 않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훈 씨에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알바라도 할게요. 너는 공부만 해. 나야 뭐 원래 힘든 거 익숙하잖니?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아들은 명문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졸업 후 유명 IT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월급도 4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뉴스만 틀었다 하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다뤄졌는데 재훈 씨는 앞으로 탄탄대로의 길만 걷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 지수 씨는 잔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고생한 혜순 씨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쉬운 소리를 전해주었죠. 혜순아,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라. 아들이 잘 됐으니 이젠 네 차례야. 그러게 이제야 한숨 좀 돌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편안한 삶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취직하고 3년이나 지났을까. 이제야 사회생활에 적응했겠다 싶을 무렵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혜순 씨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하고 싶어요. IT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제 아이디어도 있고 해볼 만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혜순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좋은데 굳이 회사를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에 들어간 회사고 남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괜찮게 나오고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때려치고 나오겠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다니는 회사도 얼마나 좋니? 지금이 기회예요. 그냥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제 입사 동기 민준이 아시죠? 올해 봄에 퇴사해서 지금 사무실 차렸는데 매출이 장난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업계가 뜬다니까요. 저만 믿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 속 썩인 적 있어요? 재훈 씨는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결국 또다시 아들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긁어모아 재훈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하지만 꼭 성공해야 한다. 고마워요, 엄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혜순 씨는 기대와 불안 속에서 아들의 사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중 재훈 씨는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한나열라는 여자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들었는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단아한 외모에 고급진 옷이며 명품까지 조금은 부담스러운 듯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재훈 오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처음 본 며느리는 착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혜순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나연아. 우리 가족이 되었네. 며느리는 싹싹하고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혜순 씨는 결혼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진 전답을 모두 정리해 분당에 28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약간의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는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며느리는 그 집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혜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혜순 씨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했지만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순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하는 일이 바쁘겠거니 싶어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서운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았죠. 재훈아, 이번 명절에는 내려오지?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는 출장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순 씨가 아들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신이 났지만 왠지 아들 며느리는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옆마을 김씨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어. 거기 들렸다가 간 김에 너희들 얼굴 좀 보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니? 명절에도 못 봐서. 지수가 태워준다고도 하고. 꼭 오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말 한마디가 혜순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까지의 삶은 오직 아들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늠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농사를 지으며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지 다른 돌파구를 찾아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혜순 씨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순 씨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래, 재훈아. 밥은 먹었어? 요즘 많이 바쁘니? 바빠요. 엄마. 미팅도 많고 해외 출장도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혜순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고 반가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그저 형식적으로 통화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볼 수 있을까? 서울 올라가고 싶은데.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보죠. 엄마,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여쭤보는데요.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요. 결혼식 왔다 가시면서 여기 들린다고 하신 거 말이에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요. 제가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건강 챙기고 보고 싶구나. 아들은 대답 대신 짧게 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연아, 잘 지내니? 아가, 이번에 내가 서울에 좀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요즘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집이 좀 엉망이라서 오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혜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너희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그러지. 재훈 오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일정이 너무 많아서요. 오빠가 바쁘다고 말 안 했어요? 어머니 오셔도 잘 못 본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바쁘니?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그런지 계약 성사시키려면 비위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애 맡기고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해하시죠? 혜순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야 하는구나. 결국 며느리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혜순 씨는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 반가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표정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오면 안 되니? 아, 그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혜순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혜순 씨는 며느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세요? 뭐라도 차려드릴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냉동식품 쪽으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혜순 씨는 조용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나는 김치도 좀 가져왔어.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혜순 씨는 정성껏 담근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어머니, 사실 저희 요즘 김치는 잘 안 먹어요. 배달 음식이 더 편해서요. 혜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손수 담근 김치를 받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재훈 씨가 김치만 있으면 밥을 두세 그릇씩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냉장고에라도 넣어두렴. 그러나 며느리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베란다 구석에 둔 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혜순 씨의 밥상은 유독 초라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아들은 무심히 말하며 혜순 앞에 밥과 국을 밀어놓았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밥상에는 신선한 과일과 구운 토스트, 영양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재훈아, 너희는 밥 안 먹니? 아,
저희는 저녁엔 간단하게 먹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요. 혜순 씨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이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혜순 씨는 거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글쎄, 모르겠어. 하루 이틀 있다 가시겠지. 좀 불편해? 솔직히 이제 여기 우리 집인데 자주 오시면 힘들 것 같아. 혜순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오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다음엔 오신다고 하면 미리 조절해야겠어. 오빠도 그렇잖아? 지난번에도 연락하셔놓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처럼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엄마를 문전박대할 수도 없고 그냥 돌려보내? 하루 이틀만 있다가 가실 거니까 불편해도 참아. 별 수 있어? 혜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보구나. 다음 날 아침, 혜순 씨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문득 베란다에 둔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치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분리수거장을 확인해 보니 김치통은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순 씨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혜순 씨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혜순 씨는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 이번 방문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그녀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희생하며 마련해준 집이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그녀는 불편한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자식에게 의지할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적 거리감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추악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며칠 후 지수와 만나기로 한 혜순 씨는 익숙한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혜순아, 서울 갔다 왔다면서 어땠어? 혜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이제 나도 알겠더라.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 지수 씨는 혜순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너 또 서운한 일 당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지? 김치통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더라. 지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너 그거 일부러 버린 거라고 생각해? 설마 아니겠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대놓고 버리겠어? 처음엔 실수겠거니 했는데 그 집에서 대접받는 걸 보면 알겠더라. 밥도 다르게 차리고 나만 따로 먹게 하고 나연이 말투도 예전 같지 않았고 아무리 내가 갑자기 찾아갔다지만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그럴 수 있니? 아, 걔네들한텐 내가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건가? 지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혜순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자식이라고 무조건 희생만 하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이제는 네 인생을 좀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혜순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재훈이가 날 그렇게까지 밀어내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곧 산산조각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시골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선택이 과연 옳았던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 마련해준 아파트. 그런데 그 집에서 자신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며느리는 김치를 버리며 그녀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단순히 그녀를 밀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혜순 씨는 우연히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집에 돌아온 혜순 씨는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혜순 씨는 서운함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수록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우연히 녹음 목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녹음해 놓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아들 집에 머물던 마지막 날 밤, 그녀가 거실에 누워 있을 때 핸드폰이 실수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손끝을 떨며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오빠, 어머님 이제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게. 솔직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편하게 살자. 근데 어머님이 언제든 찾아오고 계속 간섭하면 힘들어.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대할 순 없잖아. 그럼 차라리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집도 어머님 명의인데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때부턴 덜 신경 써도 되잖아. 명예 변경? 응, 그냥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머님도 흔쾌히 해주시겠지. 근데 그걸 쉽게 해주실까? 걱정 마, 전에 계약할 때 백지 위임장 받아놨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해야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와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머님 아직도 오빠라고 하면 꿈뻑하시잖아.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움받자고. 어차피 현금 없으시면 집 명의라도 돌려주시겠지. 그럼 그걸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까지 일궈온 사업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냐. 글쎄다, 엄마가 쉽게 바꿔주실까?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진짜 생각해봐. 우리가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혜순 씨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을 마련해주며 세금이라도 덜 내면서 부담 가지지 말라고 자신의 명의로 해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 편하자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에, 그리고 그 속마음을 알았기에 혜순 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하기만 했던 감정이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혜순 씨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그녀를 내몰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혜순 씨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순아, 웬일이야? 새벽부터? 지수야, 우리 좀 만나야겠어. 급한 목소리에 지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완전 창백하잖아. 이거 들어봐.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알 거야. 혜순 씨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들어봐.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지수 씨는 의아한 얼굴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지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네가 직접 녹음한 거야? 우연히 녹음이 됐더라. 그런데 믿기지가 않아. 아니, 믿고 싶지 않아. 지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순아,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막말로 이건 네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재훈이도 그렇다. 네가 지금까지 재훈이를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뒤에서 이런 작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법이야 있지. 그런데 넌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재훈이가 네 친아들이잖아. 그래도 싸울 각오가 돼 있어? 그 집 사면서 너 가진 것도 다 팔아서 전 재산 넘긴 거나 다름없잖아. 내가 그걸 몰라? 너 이대로 두면 빈털터리도 모자라서 진짜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해.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히 살다 가야 할 것 아냐. 언제까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건데? 내가 진작부터 말했지. 이제는 네 인생 살아야 한다고. 혜순 씨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워야지. 그날 오후 혜순 씨는 오랜 지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승호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승호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요즘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승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부부가 이야기하셨나요? 혜순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요? 며칠 전에 오셔서 물어보셨거든요. 어머니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그 순간 혜순 씨는 자신이 한 발 늦은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랬군요. 승호 씨는 곤란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냥 매각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면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나요? 승호 씨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13억. 조금 여유 두고 진행하면 14억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승호 씨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당장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런 일로 따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남의 가정사라 제가 꼬치꼬치 캐묻기도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본인 아니면 명의 변경도 안 될 뿐더러 위임장을 가져오더라도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금매로 내놔 주세요. 더 싸게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드님한테 연락 오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전화 오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집 내놨다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혜순 씨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혜순 씨는 더 이상 예전의 혜순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재훈 씨였습니다. 혜순 씨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재훈아. 엄마, 잘 지내셨어요? 느닷없는 다정한 목소리에 혜순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안부를 묻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지. 그런데 웬일이니? 아, 그게 엄마. 요즘 좀 어려워요. 그래? 혜순 씨는 무심한 척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간 혜순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니 많이 힘드니? 네, 요즘 투자 유치도 쉽지 않고 자금 융통도 막혀서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혜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사정을 내가 이해 못할 리가 없지. 근데 명의를 바꾼다고 자금 문제가 해결될까? 그게 명의가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이미 녹음 파일을 통해 아들 부부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아 넘어간 척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마.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곧 보자꾸나. 며칠 후 혜순 씨는 재훈 씨와 나연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반갑지도 않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걸 얻어야 하니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혜순 씨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거실로 들어가니 재훈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힘드셨죠?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다. 그냥 얘기나 하자.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재훈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계약서다. 이 집 내가 팔았다. 뭐라고요? 재훈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곁에 있던 나연 씨도 깜짝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너희한테 무슨 상의를 해야 하니? 그 순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유가 뭐겠니? 너희가 법무사 만나기로 한 것도 알고 내 집을 몰래 빼앗으려 했던 것도 다 안다. 재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래? 그러면 이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볼래?
혜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진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나연과 재훈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찾아갔을 때 미리 양해를 구해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혜순 씨와 승호 씨가 나누는 대화만 들어봐도 두 사람이 어떻게 하려는지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말하지 말라니까 굳이 이걸. 그 사람 탓할 것 없다. 다 니들이 그리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걸 어쩌겠니? 안 그러니? 그제야 재훈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니?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한 게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겠니? 재훈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혜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늦었다. 엄마, 그렇다고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젠 내 도움 필요한 나이는 아니잖니. 너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세아가 너도 일한다며? 그럼 둘이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살던가 아니면 처가댁 도움을 좀 받던가 해라. 난 이제 너희들이랑 엮이기 싫다? 혜순 씨는 차갑게 말을 맺었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얼굴이 창백해진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희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연 씨는 애절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그럴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네가 내 김치를 버릴 때, 나한테 상한 우유를 줄 때, 네 손으로 내 집을 빼앗으려 할 때까지도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철이 없었다. 너희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운 것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냐? 혜순 씨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몰래 네 앞으로 옮기려 했을 때 네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거잖아. 재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어디로 가요? 저희 이제 돈도 없는데. 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혜순 씨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알겠니?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마. 니들이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 씨와 나연 씨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혜순 씨가 떠난 후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집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대체 어디로 가? 재훈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버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연아, 회사가 망했어. 뭐라고? 재훈 씨의 사업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투자금을 돌려막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혜순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투자한 부동산 사업이 성공하면서 그녀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혜순아,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아파트 판 돈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이야. 지수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야. 그래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잖아. 혜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순 씨의 전원주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재훈 씨와 며느리 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초췌한 얼굴이었고 나연 씨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발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들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아니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제발. 혜순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식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걸 잃고 마지막 기대를 품고 혜순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냐? 혜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재훈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혜순 씨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가 도와달라는 너희 말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라도 있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혜순 씨는 여전히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혜순 씨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집에 오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고 혜순 씨가 만든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혜순 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투자금도 다 날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해서. 나는 네가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널 도와줘야 하니?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금도 곧 빼줘야 하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나연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땅을 팔아 아파트를 사주었을 때 네가 했던 말 기억하니? 나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네가 뭐라고 했더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지. 혜순 씨는 나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넌 그 약속을 지켰니? 나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혜순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재훈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너희랑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 당장 돌아가. 며칠 후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도와줄 생각이야? 몰라.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손을 벌리는 모습이 솔직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지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네 아들이잖아. 그게 참 문제지. 남이면 단칼에 끊어낼 수도 있는데. 나도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동안 저지른 짓이 얄밉기도 하고 말이야. 이전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다든지 한 달에 얼마씩 갚게 한다든지 말이야.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재훈이 머리 좋으니까 금방 일어설 거야. 지수 씨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순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존중할 거야.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혜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까? 지수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혜순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인가?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엄마, 재훈 씨는 혜순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우리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요. 혜순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재훈 씨와 나연 씨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혜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첫째, 나는 너희에게 현금을 주지 않는다. 대신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줄 거다. 거기서 너희 스스로 다시 시작해라. 재훈 씨와 나연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게를요? 둘째, 내가 정한 기간 안에 너희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면 그때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혜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네가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보상이니까. 재훈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순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새벽녘의 창가에 서서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절박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자랑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기회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부동산 중개사인 승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내어줄 거라고 하셨죠? 어떤 곳을 찾고 계세요? 작아도 돼요. 중요한 건 저 애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점이나 작은 카페 같은 곳이 좋을까요? 너무 큰 곳이면 부담이 될 테니까 작은 가게가 좋겠어요. 그리고 혜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가게가 망하면 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승호 씨는 조용히 혜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확실히 마음을 다잡으신 거죠? 그래야겠지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은 한층 초췌해진 얼굴로 혜순 씨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물어볼게. 너희들 정말로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는 거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저희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어요. 혜순 씨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작은 가게 하나 계약해 두었다. 재훈 씨와 나연 씨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가게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를게요. 첫째, 나는 이 가게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네, 둘째, 내가 정한 기간 안에 너희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연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혜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재훈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아직도 그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 이번엔 정말 지킬 수 있겠니? 네, 진심이에요. 혜순 씨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한번 지켜보마. 그리고 각서 하나 써라. 물론 변호사 공증도 받을 거야. 이 가게 운영하면서 내가 말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얼마를 벌었든 간에 모든 걸 다 내려두고 떠날 것, 단 한 푼도 권리가 없음을 인지할 것. 그거 약속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니들이 하고 싶은 장사 해봐.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며칠 안에 어떤 사업 할지 엄마한테 보고 드리고 진행해 볼게요. 정말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나연 씨가 가게를 찾아와 혜순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게 인테리어 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혜순 씨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내 손을 빌리는 거 싫어하더니 나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아요. 혜순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변한 걸까? 그렇게까지 부탁한다면 하루 정도는 도와주마. 나연 씨는 깜짝 놀란 얼굴로 혜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나 혜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나연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순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게까지 내어줬다고? 응,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않아. 네가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선택 안 했을 텐데 조금은 변한 거 아냐? 혜순 씨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변해야겠지, 이제는. 지수 씨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한 번 더 실망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이번에 애들한테 각서도 받아냈다. 어제 변호사한테 공증 받아왔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그러지 않길 바래야지. 혜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며칠 후 혜순 씨는 조용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재훈 씨와 나연 씨가 손수 청소를 하며 가게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 씨는 그녀를 발견하자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잘하고 있니?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혜순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잠시 기대어 보려는 걸까? 혜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혜순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지켜보마.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혜순 씨는 가게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새벽녘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전원주택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련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차려준 이후로 재훈 씨와 나연 씨는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시 그녀에게 의지하려는 것인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어? 응,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더라. 지수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혜순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넌 왜 아직도 그 말을 못 믿겠다는 표정이야? 혜순 씨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할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데 이게 아들 며느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거지.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 못해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 혜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 애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게 맞는 선택일까? 넌 이미 선택했어.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해? 그래도 만약 또다시 배신당하면? 지수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땐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면 되지.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 맞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겠지. 혜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다시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가게 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와 나연 씨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연 씨는 과거의 거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서빙을 하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고 조용한 틈틈이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혜순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혜순 씨는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거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진짜 좋아 보인다?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이제 완전히 자식 문제는 내려놓을 수 있겠어? 혜순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걱정 안 할래. 내 인생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지수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혜순아, 이젠 너도 네 삶을 좀 즐겨야지. 혜순 씨는 다시 한번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순 씨는 가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꽤 많았어.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 어머님, 언제 한번 가게에 오셔서 밥 드시고 가세요. 혜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마.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져야 돼? 엄마나 아빠가 너희들 찾아가려면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그래놓고선 너희들은 왜 안 그러는데? 아무튼 지연아, 오늘은 안 되겠다. 어? 왜? 아빠도 없고 나도 좀 쉬려고. 엄마, 평소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나 밥 좀 먹고 갈 건데? 집에 가서 먹어. 엄마, 나랑 지금 장난해? 장난하는 거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너희들 매번 이렇게 뜬금없이 들이닥쳐서 편한 대로 하고 가는 거 더 이상은 두고 못 보겠다. 오늘은 그냥 가. 엄마, 나 엄마 딸인데도 문전박대하는 거야? 친딸이면 더 조심해야지. 부모 집이라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요즘 왜 이래? 그냥 예전처럼 참고만 살기 싫어서 그래. 비가 와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찬 기운을 없애려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여 간단히 저녁을 해결할 참이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소박한 나물 반찬과 함께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구이 하나를 놓았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이정자 씨는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일이라면 하던 것도 멈추고 두 발, 두 손을 다 걷고 나섰던 정자 씨는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느껴지는 감정인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자식 일 때문인 건 확실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얼른 와서 앉아요.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던 남편 상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은디야.
요즘 부쩍 한숨을 자주 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자 씨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자 씨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요즘 들어 부쩍 힘이 없어 보이네. 늙었으니까 그렇지. 늙긴 누가 늙어. 아까 병원에서 혈압도 정상이었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5살은 젊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정상이면 뭐해. 피곤하기만 한데 요즘 조용한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말이지. 그건 그래. 어쩐지 오늘은 좀 조용하네. 상우 씨의 말에 정자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오늘은 좀 조용한 것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가 무섭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또? 다소 신경질적인 경자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자고 간다고? 너 또 김서방이랑 싸운 거야? 아, 몰라. 그 인간은 어떻게 된 게 내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식구들밖에 모르나 몰라. 짜증나 죽겠어. 오늘도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야. 매번 그렇게 싸우고 집 나오면 어떻게 해?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몰라. 엄마 밥 좀 줘. 나 밥도 못 먹고 나왔어. 잘하는 짓이다. 네 엄마랑 어쩐지 오늘은 조용하다 싶었는데 진짜 아빠까지 왜 그래?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여성 말하는 본새 봐라. 일단 앉아. 어휴 답답해. 정자 씨는 상우 씨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손님은 정자 씨의 둘째 딸 지연 씨였습니다. 지연 씨는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는 없었고 종종 부부 싸움을 하면 정자 씨의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정자 씨는 서둘러 지연 씨의 밥을 더 뜨고 반찬도 더 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자 씨가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지연 씨는 소파에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 전화는 한 거냐? 김서방이 기다릴 텐데. 전화? 무슨 전화를 해? 네 남편한테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오늘 안 들어가나고. 알아서 하겠지. 상우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지연 씨와 정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안 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꼬라지 보니까 지금 당장 집에 갈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TV를 켰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보려는데 다시 초인종이 눌렸습니다. 정자 씨는 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큰 아들 민수 씨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혹시 저녁 좀 남았어요? 이제 막 다 치우고 뉴스 보려던 참인데 너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오빠, 지연이도 와 있었네. 너는 어쩐 일이야? 김서방이랑 싸웠다나 봐. 너는 이 시간이 돼서까지 저녁도 안 먹고 일한 거야? 어쩌다 보니 때를 놓쳐서요. 죄송한데 저 밥 좀 주세요. 그러자 상우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여기가 여관방이라도 되는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왜 자꾸 들락날락해? 니들도 니들 집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여기가 대피소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밥만 먹고 갈게요. 그게 문제라는 거다.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자고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라고. 엄마랑 아빠는 쉬지 말라는 거냐? 다 큰 자식들 그러는 꼴 보면서 억장 무너진다는 소리는 안 해? 매번 싸우고 일 뒤틀릴 때마다 여기 와서 응성 부릴 거야. 너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사람들이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안 그러냐? 정자 씨는 상우 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 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편에게 불만을 표하긴 했었지만 사실 가장 불편한 건 정자 씨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상우 씨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잠시 멈칫할 뿐 저러다 말겠지 싶은 눈치였죠.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상우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집에 안 갈 작정이야? 좀 쉬다 가려고요. 안 그래도 애들 엄마한테 밤샘 근무한다고 말해놨거든요. 나도 귀찮아. 이럴 때 쉬지 언제 쉬겠어. 어휴, 내가 이것들을 그냥.
정자 씨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인 집이 이제는 자식들의 쉼터가 돼버린 듯 했습니다. 상우 씨는 자식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자 씨도 늦지 않게 자라고 일러두고는 상우 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함이 온몸을 감쌌고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왜 꼭 남의 집에 온 손님 같을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새 남편 상우 씨는 잠이 들었는지 숨소리가 들렸고 정자 씨는 잠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위아래로 쓸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열어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미 밤 12시가 넘어 새벽 1시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 씨와 지연 씨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인지 조용히 나가는 모습에 정자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무리하고 거실에 쉬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민수 씨가 두고 간 외투였습니다. 서둘러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건 정자 씨. 민수야, 엄마다. 너 옷을 두고 갔구나. 어차피 너희 집 근처에 갈 일 있는데 전해주랴? 다음에 갈 때 가져가면 되는데 그냥 두세요. 간 김에 두면 되잖아. 엄마가 그거 가져오면 제가 거짓말한 게 들통날 수 있잖아요. 지금 집에 서연이도 있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다음에 와서 가져가도록 해. 그리고 혹시나 우리 집 올 때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지 말고. 별것 아닌 그 말에 정자 씨는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예고도 없이 잠깐 와서 밥을 먹고 잠까지 자고 갔던 사람이 막상 자기 집에 올 땐 연락을 하고 오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찝찝한 마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상우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 말고 정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뭐라는데? 그냥 다음에 가져갈 테니까 두래요. 근데 집에 올 때 미리 전화 좀 하고 오라네. 거봐. 난 애초에 가져다 준다고 전화했을 때부터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뭐가요? 쟤들이 우리 집 올 때처럼 반대로 우리가 지들 집 찾아가면 편하게 생각 안 한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나 민수네 집 좀 다녀올게요. 어차피 마트도 다녀와야 하고요. 당신도 같이 갈래요? 같이 가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건네주고 오던지. 정자 씨와 상우 씨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죠. 전화를 하고 오라고 했지만 어차피 나가는 길이었고 상우 씨의 말을 들어보니 아들 내외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민수 씨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현관 보안 시스템도 철저했죠. 민수 씨의 집 호수를 눌러 호출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응,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지. 점퍼 좀 전해주려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가져가라고 하려 했는데 집 치우다 보니 거슬리기도 하고 우리도 어차피 나가는 길이다 들렸다. 그러셨구나. 제가 지금 일 중이라서요. 민수는 어딨니? 그이도 조금 전에 씻고 화상회의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요. 그래, 나도 시간 뺏을 생각 없어. 고생해라. 밥 잘 챙겨 먹고. 닫힌 현관문을 보고 정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으니 빨리 가버리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우리도 바쁘니까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짧게 웃으며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우 씨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처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이 기분을 상우 씨와 공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애들은 우리 집에 자유롭게 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나 생각해봤어. 근데 그냥 불편하다는 뜻이겠지, 그게? 그걸 이제 알았어? 다 필요 없다니까. 지들이 필요할 때만 와서 알랑방구지. 우리가 뭐 그런 티를 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게 최고야.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 서운해도 내가 서운한 거지. 자식들이 서운한 건 아니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애들도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데 매번 이러는 건 우리 노후에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끼고 살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냉담해지라고. 상우 씨의 조언을 듣고 정자 씨는 가만히 곱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했으면 했지 다른 누군가에게 나 좀 돌봐달라 한 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자신의 이런 기분이 너무 감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도 지연 씨도 그리고 서연 씨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한 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잠깐 통화되니? 아니, 무슨 일 있어? 별일은 아니고 내일 아빠랑 같이 너희 집 근처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했어. 아, 내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직장을 관둔 딸이 집에 혼자 있는데 점심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기에 혼자 두는 것보다는 종종 들여다보는 것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일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왜? 바쁘니? 쉬고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 나도 일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해서. 일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 애매한 게 아니라 그냥 오지 말라는 거 아니니? 왜 그렇게 말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온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도 그렇잖아. 엄마가 딸 자식 밥 한 끼 사 먹인다는 게 부담스럽니? 이제는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부싸움을 했다며 멋대로 와서 자고 갈 땐 언제고 밥을 사준다는데 오지 말라니. 직접 가서 사준다는데도 갑자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중에 보자. 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상우 씨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뭐래? 바쁘대요. 내일 안 될 것 같대요. 아유, 아무튼 간에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지 엄마 아빠 속도 모르고. 냅둬요. 필요 없다는데 별 수 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애초에 당신은 너무 애들한테 맞춰주려고 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지연이랑 민수랑 똑같아. 여기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막상 우리가 가려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고.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알겠어. 그만해요. 우리는 우리대로 편하게 살면 그만이야.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정자 씨는 상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 씨가 해주는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자 씨가 오랜만에 솜씨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주기 위해 들기름에 두부를 굽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고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상우 씨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먼지를 없애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죠. 여보, 식사해요. 오늘 두부조림이 잘 됐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한술 떴습니다. 갓 지은 밥이라 그런지 찰기가 올라왔고 두부조림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구야? 정자 씨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서연 씨가 멋쩍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가올 며느리가 아니었기에 더군다나 혼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사실 부탁이 좀 있어서요. 부탁? 네,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오늘 무슨 일 있어? 네, 민수 씨가 갑자기 회사 일이 늦어진다고 해서요. 저도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요. 정자 씨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정자 씨가 민수 씨의 집에 점퍼를 가져다 주려 했을 때 서연 씨는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어투로 말했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맡아달라며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죠.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앞에 있는 손주를 외면할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몇 시까지 데리러 올 건데?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는 올게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정자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그럼 얼른 가봐. 서연 씨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아이를 두고 나갔습니다. 정자 씨는 문이 닫히자마자 손주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주원이 아니야? 그나저나 서연이는 뭐라고 그런 거야? 좀 봐달래. 아, 또?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나? 그땐 낮에 몇 시간만 맡아달라고 했고 오늘은 밤까지란다. 상우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리가 애 키우는 사람들인가?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하다 못해 아이들까지 맡기다니. 지들이 아쉬울 때만 꼭 이러지. 그만해요. 주원이가 들을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서둘러 손주까지 저녁을 먹이고는 바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식도 챙겨주어야 하고 때가 되면 씻겨야 했기에 어쩐지 더 고단한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밤 09시 반. 손주 주원이는 서연 씨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연 씨는 늦는다. 일이 생겼다는 둥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정자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며느리 서연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어디니? 10시인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말이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일이 좀 남아서요. 1시간만 더 늦어도 될까요? 주원이는 잠들었다. 저녁 먹고 간식으로 바나나빵이랑 우유 먹고 씻고 잠든 거야. 아이고, 그럼 더 미안하네요. 얼른 마무리하고 갈게요. 서연 씨와 전화를 마무리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약속한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죠. 12시가 조금 더 넘은 뒤에야 서연 씨가 왔습니다. 그때까지 상우 씨도 자지 않고 같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늦었죠? 서연 씨가 불이 나게 달려와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집에 가는 줄 알고 외출복을 입고 잠든 손주가 있는 방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주원이 데려가. 네, 정말 감사해요. 다음번엔 미리 말씀드리고 부탁드릴게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다음번엔 없을 거야. 이런 식이면 우리도 애 못 봐줘. 늦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너희 편하자고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러면 경우가 좀 아니지 않니? 서연 씨는 정자 씨의 태도에서 뭔가를 감지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시부모고 주원이 할머니, 할아버지지 애를 봐주는 시터가 아니야. 사전에 약속된 일이 아니면 우리도 어려울 것 같구나. 너희들 편하자고 우리한테 부탁하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이건 아니다. 정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연 씨와 손주 주원이를 보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독 밤 하늘이 밝아 보였습니다. 좋지 않게 말을 하고 보낸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불편한 이 마음을 며느리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뭐 그렇게 심각해? 그냥 생각 좀 했어. 뭔 생각? 우리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야 그 생각이 들었어? 난 이미 오래전에 그 생각했어. 당신이 참아왔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로부터 며칠 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자 씨는 집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고 집안은 오랜만에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죠.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 타 마시면서 잠시 눈을 감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정자 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딸 지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그냥 들렀어. 왜 전화 안 하고 왔어?
전화하고 와야 해?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 씨는 정자 씨의 말에 눈을 깜빡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져야 돼? 엄마나 아빠가 너희들 찾아가려면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그래놓고선 너희들은 왜 안 그러는데? 아무튼 지연아, 오늘은 안 되겠다. 어? 왜? 아빠도 없고 나도 좀 쉬려고. 지연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도 정자 씨가 장난으로 건네는 말인 줄 알았나 봅니다. 엄마, 평소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나 밥 좀 먹고 갈 건데? 집에 가서 먹어. 엄마, 나랑 지금 장난해? 장난하는 거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너희들 매번 이렇게 뜬금없이 들이닥쳐서 편한 대로 하고 가는 거 더 이상은 두고 못 보겠다. 오늘은 그냥 가. 아니, 별것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냉담한데? 냉담하다니? 쉬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자 지연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 그냥 들어갈게. 지연 씨가 자연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정자 씨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지연 씨가 깜짝 놀라며 정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뭐야? 진짜 왜 이래? 너야말로 왜 이래? 오늘은 안 된다니까? 정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나 엄마 딸인데도 문전박대하는 거야? 친딸이면 더 조심해야지. 부모 집이라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요즘 왜 이래? 그냥 예전처럼 참고만 살기 싫어서 그래. 그렇게 지연 씨는 정말로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지연 씨가 돌아간 뒤 정자 씨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상우 씨. 방금 지연이랑 통화했어. 그런데? 뭐라 그래? 아마 된통 짜증 좀 부렸을 건데. 화가 많이 났더라. 화가 나겠지. 그래도 잘했어. 상우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지? 응, 어쩔 수 없지. 애들도 안 되는 건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 마냥 자식들이니까 와서 쉬고 가라 이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남발될 줄은 몰랐지. 잘 생각했어. 난 당신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해. 알았어요.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편하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 옆에서 좀 도와줘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물건이 좋아 사가지고 온 알타리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배추도 2포기 정도 담글 생각으로 절임물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며칠 전 지연 씨를 그냥 돌려보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연 씨는 기분이 상했는지 정자 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죠. 분명 아들 민수 씨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왠지 아들 민수 씨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치를 마무리 짓고 한숨 돌리려는데 예상대로 민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뭐 하셨어? 김치 담그고 있었지. 아, 그렇구나. 엄마, 근데 지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정자 씨는 깊게 숨을 들어 마시고는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 나 그날 지연이 안 들여보냈다. 엄마, 지연이가 그날 많이 힘들었대. 그래서 엄마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했던 건데 엄마가 문 앞에서 그냥 돌려보냈다면서요. 그래서?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 그럼 민수야, 네? 너는 엄마 아빠가 네 집에 가려 하면 그렇게 반겨주냐? 순간적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우리 사정도 있잖아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너희들이 오고 싶어서 오고 편할 때 다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니. 그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하는 일인 거야? 엄마, 그게 같아요. 우리는 애도 있고 집도 어수선하고 서연이도 그렇고. 정자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 집은? 엄마도 집이 어수선할 때 있고 아빠랑 둘이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너희 받아주기 힘들 때도 있는데 엄마 아빠는 안 쉬니? 사람이 아닌 거니?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힘든 거 다 이해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놀고 먹는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 안 그래? 민수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라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한 행동을 생각해봐. 우리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들이 닥쳐서는 이러쿵 저러쿵 밥 달라 쉬었다 간다. 막말로 우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지난번에 서현이도 그래. 주원이 맡기고 가면 언제까지 오겠다. 연락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미리 말도 없이 와놓고는 애만 던져놓고 12시 넘어서 데리러 오고 말이야. 엄마가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 아니니? 민수 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나는 적어도 너희들이 우리 생각을 좀 했으면 했는데 지금 대화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게 느껴지네. 이런 식으로 대화할 거면 그냥 끊는 게 좋겠구나. 민수 씨는 정자 씨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결국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정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상우 씨가 정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뭐래? 지연이한테 너무했다고 하네. 쟤들도 참. 자기네 집에는 부모가 마음대로 못 가게 해놓고 자기들은 왜 남의 집 드나들 듯이 오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허락한 거지, 뭐. 그렇지. 애초에 우리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닫으려고. 진짜 변했네, 우리 마누라. 내가 너무 늦었던 거죠, 뭐.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이틀 뒤, 이번에는 지연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지연아. 엄마, 나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그날 너무 서운했어. 정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도 너희한테 서운한 적 많아.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게 같은 거야? 같지 않으면 뭐가 다르니? 엄마, 난 그냥 엄마가 필요해서 간 건데, 엄마가 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상처였어.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남도 아니고 말이야. 지연아, 네가 필요하면 엄마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엄마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하는 거면 죽을 때까지 너희들 뒷바라지 하라는 소리니? 지연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더 예의를 지켜야지. 너도 네 오빠랑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둘이 통화했을 거 아니냐. 그럼 나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것 같은데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 엄마, 너무 변했어. 변하긴 했지. 엄마가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고 살지는 않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기도 해야 해. 엄마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있을 것 같니? 지금은 너도 이해 못할 거야. 근데 너도 나중에 자식 낳고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다. 정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지연 씨는 한참을 몰아투정을 부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인근 마트에 다녀오다 우연히 열쇠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현관문 도어락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열쇠 가게 주인은 반갑게 맞이하며 어떤 걸로 바꾸려는지 물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것저것 비교해보며 고민을 하다 결국 요즘 많이들 쓴다는 전자식 비밀번호 키 대신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락을 선택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형식이 아니라 지문으로만 인식이 되는 점이 신기했고 왠지 상우 씨와 정자씨 이외의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설치 일정을 잡으려 하자 정자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가 집으로 온 뒤 2시간 정도 있다가 설치기사가 와서 금방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우 씨와 정자 씨의 지문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청 신기하네.
요즘 도어락은 보안이 강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문인식이라는 점이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 나중에 생각나실 때마다 주기적으로 인식하는 부분 있죠? 여기도 한 번씩 닦아주세요. 상우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사와 정자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건 또 왜 바꾸는 거야? 도어락 비밀번호 다들 알고 있잖아. 그게 문제야? 문제지. 우린 집 비밀번호를 애들한테 알려줬지만 애들은 절대 우리한테 안 알려줘. 이거 어차피 번호키 사용 못하고 우리 지문으로만 열릴 거야. 마스터키처럼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열쇠 그리고 휴대폰으로 열림 닫힘 설정할 수 있으니까 안심해. 상우 씨는 정자 씨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설명서를 이리저리 한참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기사와 계산을 마친 후 정자 씨는 도어락을 직접 테스트해보기도 했습니다. 정자 씨는 새 도어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집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자 씨와 상우 씨가 저녁을 먹고 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온 것 같은데 어떡할 거야? 뭘 어째? 그냥 둬. 밖에서 도어락이 바뀐 것을 확인한 지연 씨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의아했는지 중얼거리는 소리도 덜어 들렸죠. 엄마, 나야. 문 열어봐. 정자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몇 초간 기다리더니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도어락이 반응할 리 없었습니다. 어? 엄마, 이거 뭐야?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다시 한번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급기야 짜증이 났는지 탄식이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왔다니까? 번호 바꿨어? 정자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우 씨는 그런 정자 씨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나 다를까 지연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문 앞이야. 비밀번호 바뀌었어? 응, 왜? 왜 바꿨어? 그냥 바꿨어. 아니, 바꾸려면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왜 갑자기 그래? 네가 우리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적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집 비밀번호를 우리가 알아서 바꾼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너희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 우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요즘 왜 그래? 도어락은 왜 바꾼 거야? 여기가 니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라고 만든 별장도 아니고 우리만의 공간이야. 너한테 말했던 것 같은데? 비밀번호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우리 지금 저녁 먹고 쉴 거야. 그럼 나 지금 못 들어가? 응. 엄마, 나 잠깐 들어갔다 갈 건데 좀 열어줘. 지연아, 이제부터는 우리 스케줄 확인하고 와. 지연 씨는 완전히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부터 공평하게 사는 거야. 그래? 그럼 앞으로 나도 엄마 아빠한테 신경 안 쓸 거야? 그래, 그럼 각자 자기 집에서 잘 살아보자.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방금 신경 안 쓴다며? 각자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방해 안 받고 얼마나 좋으니? 진짜 이대로 우리랑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앞으로 신경 안 쓴다고 했어? 지연 씨는 반협박하는 어조로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죠. 몇 분 뒤 씩씩대던 지연 씨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번엔 민수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응. 왜 갑자기 그래? 네가 우리 집 오는 만큼 우리도 네 집 가면 되잖아? 엄마, 우리 집은 좀 다르잖아. 그래, 다르니까. 이제 우리도 다르게 살려는 거야.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가 우리한테 했던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알았어. 그럼 앞으로는 미리 전화할게. 근데 그래도 지연이 문전박대 한 거는 좀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대화로 풀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말 나온 김에 말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했던 말 귀등으로 들었어?
엄마 아빠도 지금까지 너희들 뒷바라지 해주면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주원이도 봐주면서 지냈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한테 싫은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하면서 살자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는 둥 짜증을 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니? 그동안 너희한테 베풀었던 희생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매정한 성격이었으면 너희 지금 그러지도 못했어. 알았어요. 이해할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자식들이 오질 않으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정자 씨와 상우 씨에게 비로소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어락을 바꾸고 얼마 뒤엔 항의하는 전화가 종종 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오질 않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서로 감정이 상할 바엔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게 나은데 그제야 정자 씨와 상우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했습니다. 애들이 조용하네. 그러게. 이렇게 한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서운하지는 않고? 서운한 건 모르겠고 그냥 편해. 그러게. 나도 마찬가지야. 집이 조용해진 건 어색하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오지 않는 집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외롭다기보다는 여유롭고 조용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 지연아. 엄마, 오늘 시간 돼? 왜? 그냥 엄마 집에 가서 밥이나 같이 먹으려고 그러지. 오랜만에 엄마 밥 생각나기도 해서. 정자 씨는 순간적으로 주저했습니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 그래, 와라고 대답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움을 뒤로하고 정자 씨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데. 왜? 엄마 바빠? 응, 나도 아빠랑 볼 일 있어서 나가려고. 너 오고 밥 차려줄 시간이 없어. 몇 시에 오는데? 조금 있다 나갈 건데 언제 올진 나도 모르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길어지니까. 집에 아빠 계실 거 아니야. 어쨌든 아빠 저녁 먹기 전까지는 올 거 아니야. 네 아빠도 이제 밥 정도는 알아서 차려 먹어? 나 없어도. 그리고 아빠가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자 씨의 물음에 지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왜? 예전엔 내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와 했잖아. 그땐 네가 우리 집을 네 집처럼 드나들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니?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잖아. 내가 무슨 불청객도 아니고. 이제 너도 너희 집에서 잘 지내야지. 그리고 불청객 아니야. 그런데 이젠 오면 불청객일 거야. 엄마 아빠도 쉴 공간은 있어야지. 계속 같은 말 하는 것도 웃긴다. 지연 씨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변했어. 응, 변했어. 지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잔뜩 토라져서는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는 몇 시간 뒤, 이번에는 아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파? 아니, 왜? 요즘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조용한 게 자연스러워졌어. 엄마,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우리 이렇게 거리 두니까 진짜 괜찮아? 그럼, 아주 좋아.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너희가 해왔어. 알았어. 근데 엄마도 우리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하지만 자주 안 본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 엄마 말대로 해볼게. 근데 엄마, 솔직히 좀 너무하긴 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면 우리도 적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지연이만 해도 그래. 엄마 아빠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문전박대를 하냐고.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전화 끊어라. 알았어. 죄송해요. 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지연 씨에게 말했던 것처럼 거창한 모임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가끔은 이런 거짓말도 필요할 때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거리는 평온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었죠. 한때는 집안 곳곳에 자식들의 흔적이 가득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 냉장고를 열고 밥을 찾던 아들, 친정이라고 편히 눕던 딸, 손자를 맡기고 가던 며느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지만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생겨났습니다. 도어락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자식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말이죠. 처음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그냥 요즘 우리 집이 참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어. 조용해서 좋지 않아? 응, 좋아. 근데 왜 표정이 그리 심각해? 우리 이제 이 집 떠날까? 떠난다고? 어디로? 우리 전원주택으로 가는 거 어때? 당신 진짜 변했네. 응, 변했어. 며칠 후 정자 씨와 상우 씨의 결심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생각하고 난 뒤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되는 곳에 적당한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자 씨 부부가 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를 타면 20분이면 가니 그렇게 나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로망이었던 텃밭과 주변의 맑은 공기는 덤이었습니다. 빨리 팔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집주인의 말에 정자 씨 부부는 얼른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있는지 주변이 시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짐 정리하고 있어. 짐 정리? 무슨 짐? 우리 이사 가려고. 이사? 어디로? 전원주택으로 가기로 했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니야. 오래 생각해 온 거야. 엄마,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이사 가는 거야? 아니,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려고 가는 거야. 전화를 넘겨받은 지연 씨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 진짜 이사가?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어디가? 너희 집이 있잖아. 그 말에 민수 씨와 지연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레 결정된 이사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결국 두 사람은 집으로 찾아와 두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이사를 간다는 말을 내심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엄마, 우리 진짜 이제 여기 못 오는 거야? 응, 이제 여기 우리 집안이야. 그럼 우리 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때는 네가 우리 집으로 와. 정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대학생이 막 되었을 무렵에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 온 집이고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자. 상우 씨의 말에 정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이 제법 차가워진 탓에 두꺼운 옷을 걸쳐야 했습니다. 정자 씨는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전원주택의 공기는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이 지저귀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그새 갈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쯤 누가 오진 않을까. 누가 와서 떠들썩했을 시간인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남편과 둘만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봐. 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같이 있는 게 좋네. 그러게. 우리도 이런 날이 오네. 애들도 이제 우리 없으면 잘 살겠지? 그럼 잘 살 거야. 혹시 서운하진 않아? 서운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아. 제대로 된 가족? 응, 예전엔 우리가 늘 희생해야만 가족이었잖아. 이젠 서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러게. 이제야 각자 자기 집에서 사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지. 그때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는 깨는 전화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들 민수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뭐해? 아빠랑 차 마시고 있었지.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래? 갑자기 웬일이래? 그냥 요즘 우리 너무 뜸한 것 같아서. 그러게. 근데 너도 바쁘잖아. 그래도 시간 내야지. 그래, 그럼 시간 맞춰서 한번 놀러와. 진짜? 엄마, 우리 가도 돼? 근데 먼저 우리 스케줄부터 물어보렴. 알았어. 미리 전화할게. 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상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래? 시간 맞춰서 한번 놀러 오겠대. 결국 올 줄 알았다니까.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조금씩 자식들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